강민호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받지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습관처럼 손이 갔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정적이 흐르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 아빠 나야.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온몸이 순간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딱 5년 전이었습니다. 우편으로 서류 한 장을 보내고 말 한마디 없이 아들 현우의 손까지 잡고 떠난 사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선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이어갑니다. 현우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당신도 이제 자리 잡았다며? 우리 한번 얼굴 보자.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밑바닥엔 익숙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 또 무언가를 바라고 있구나. 강민호는 물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족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철컥하고 잠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이요? 내가 바닥에 있을 땐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이 지금 내가 방송에도 나오고 사람들한테 성공한 사람이라 불리니까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온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참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었고 관계를 너무 쉽게 가족이라고 정의했던 거죠. 강민호의 이름은 이제 동네에서 꽤 알려진 사업가입니다. 지금은 건축자재 렌탈 회사를 운영하지만 원래는 작은 건축자재 도매업체를 운영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낡은 봉고차 한 대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을 돌며 시멘트, 철근, 목재를 직접 납품했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자재를 나르고 밤에는 낡은 사무실에서 견적서와 거래, 명세서에 눈을 붙이던 시절. 점심은 컵라면으로 때우고 저녁은 편의점 삼각김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하고 놀 때 안 놀았더니 4년 만에 2.5톤 트럭 2대로 늘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씩 늘어났고 단골 건설사들이 생겼습니다. 6년쯤 지나니까 업계에선 강민호를 민호 사장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사무실도 컨테이너에서 작은 상가 건물로 옮겼고 직원도 3명을 고용했습니다. 통장 잔고도 제법 두둑해졌고 10년 묵은 낡은 아반떼를 팔고 새 소나타를 뽑았습니다. 그 무렵 대학 동창의 소개로 전처 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시중은행 창구 직원으로 일하던 꼼꼼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단정했고 말투도 조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적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처가 식구들도 교양 있어 보였죠. 장모님은 동네 요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계셨고 처남 준석이는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하며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처음 방문했던 처가댁은 깔끔하고 정돈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환경은 조금 달랐지만 그때까진 사람만 좋으면 된다, 마음만 통하면 된다는 믿음 하나로 충분했거든요. 결혼식 날 장모님이 강민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하네. 난 정말 자네를 믿고 있어. 그때 강민호는 진심으로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나도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이 가족에게는 내가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지. 그래서 더 노력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이 벌려고 애썼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장모님이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민호는 주저없이 병원비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하고 MRI 촬영비부터 물리치료비까지 6개월치를 다 내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우리 사위가 기둥이야라고 말씀하셨죠. 처남 준석이가 회계사 시험 준비를 위해 전문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치 학원비가 500만 원이 넘었지만 강민호는 흔쾌히 카드를 꺼냈습니다. 교재비며 스터디 카페 회원권까지 추가로 챙겨줬습니다. 형부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처남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주말마다 강민호와 수진의 집에 들렀습니다. 강민호는 그럴 때마다 직접 장을 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생일이면 백화점에서 선물도 미리 챙겨뒀습니다. 장모님 생신 때는 고급 가죽 가방을 사드렸고 처남 생일엔 최신형 노트북을 선물했습니다. 장모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 민호 사위 덕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며 웃으셨고 아내 수진도 강민호한테 당신은 정말 우리 집 든든한 버팀목이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강민호는 더 노력했습니다. 더 벌어야 했고 더 챙겨야 했죠. 거래처를 더 늘리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현장을 찾아다니며 영업을 했습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조금 힘들어도 괜찮다고, 내가 더 노력하면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남이 독립하고 싶다며 원룸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2천만 원을 선뜻 보태줬습니다. 장모님이 무릎도 안 좋아지셨다며 치료를 받고 싶다 하시니 또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처가 식구들은 민호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 어쩔 뻔했어. 정말 복 받을 거야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강민호는 그 말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게 가족이구나.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고 직원도 6명으로 늘었습니다. 작은 상가 사무실에서 2층짜리 건물로 이사했고 트럭도 4대로 늘렸습니다. 아내 수지는 은행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들 현우를 키우며 살림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건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처음엔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부도나면서 시작됐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하던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현장 3곳에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기로 했던 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더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입구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8천만 원. 그게 강민호가 떼인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통장에 여유 자금이 좀 있었고 다른 거래처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 5년간 함께 일했던 파트너 업체의 대표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공동으로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선수금을 받아 챙긴 채 잠적해버린 겁니다. 3천만 원이 더 날아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즈음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장부를 꼼꼼히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 거래 내역 중에 증빙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세무사를 고용해 대응했지만 결국 가산세를 포함해 4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였습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신규 현장들이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기존 거래처들도 발주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매출이 70%나 급감했습니다. 회사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무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는 처음엔 이해해주는 척하더니 3개월째 되자
독촉 전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걸어왔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요라는 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6명이던 직원 중 4명이 하나둘씩 그만뒀습니다. 트럭 리스비도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은 어떻게든 카드 돌려막기로 메웠지만 2달째부터는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리스 회사에서 차량 회수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4대 중 2대를 빼앗겼습니다. 신용등급은 추락했고 어느 순간 은행에서 대출 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강민호는 가족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집은 어떻게든 유지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좀 밀려도 참았고 아내와 아들의 생활비만큼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현우의 학원비도 끊기지 않게 했고 아내 수진이 평소 다니던 헬스클럽 회원권도 유지했습니다. 가족한테만큼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냉랭한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요즘 힘들다고 말하면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주말에 처가댁을 방문하자고 하면 당신이 무슨 얼굴로 가려고 그래? 라며 거절했습니다. 장모님과 처남의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1~2번씩 안부를 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강민호가 먼저 전화를 걸면 요즘 바빠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업체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직원 2명에게 퇴직금을 주고 보냈습니다. 사무실도 정리했습니다. 남은 트럭 한 대는 헐값에 팔았고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 자재들도 떨이로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손에 쥔 돈으로 밀린 빚들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내와 아들이 살던 집만큼은 건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강민호 혼자 고시원에 들어가서라도 가족의 보금자리는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강민호가 생각하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고시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늦은 저녁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우라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거실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고 사람 기척이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 대신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현우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단 3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마디 대화도 없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자는 제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강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얘기 좀 하자.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째 신호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모님, 저 민호입니다. 수진이가 어디 있는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장모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수진이랑 현우는 우리 집에 있네. 걱정 말게. 장모님, 제가 지금 좀 힘들긴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강민호의 말을 자르며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자네, 우리 수진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더군. 그 애도 참 많이 참았어. 이쯤에서 그만 놓아주게. 서로를 위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민호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카카오톡으로 장모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민호 씨, 우리 수진이가 더 이상 그 생활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제 놓아주시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민호가 그 집에 들였던 돈, 장모님의 병원비, 처남의 학원비, 원룸, 보증금, 명절 때마다 챙긴 선물들, 주말마다 직접 차린 밥상, 그 집을 위해 바쳤던 시간, 정성, 마음. 그 모든 것이 단 한순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건 텅 빈 아파트 한 칸, 옷장에 걸린 다림질되지 않은 와이셔츠 몇 벌, 그리고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강민호, 수진, 현우.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민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이 가족에게 부족했던 게 뭘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문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왜 난 그때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었을까? 강민호는 그날 밤 다시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말없이 천장을 보며 하루를 보냈고 이틀, 사흘, 일주일. 시간은 흐르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는 지인들의 전화가 쌓여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철거됐고 은행 통장은 마이너스였으며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됐습니다. 고시원 방 안에는 컵라면 용기들이 쌓여갔습니다. 씻지도 않았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귀찮아서 커튼을 쳐버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던 어느 날, 오후 누군가 고시원 복도에서 강민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민호 사장님 계신가요? 여기 맞나요?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청년 하나. 그는 뭔가 머쓱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저 태양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전에 동작구 철물점에서 일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3년 전쯤 강민호가 자재를 납품하던 작은 철물점이 있었습니다. 그 가게 옆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청년이었죠.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청년이 빙판에 미끄러져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했고 직접 병원까지 데려가 응급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입원비가 부족하다기에 50만 원을 보태줬고 퇴원 후에는 두꺼운 내복 한 벌을 사다 줬었습니다. 사장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저 그거 안 잊었어요. 태양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였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머리는 엉망이었으며 옷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 사실 사업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보여드려도 될까요? 강민호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이 노트북을 열어 보여준 건 간단한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만든 대여섯 장짜리 자료였습니다. 소규모 건축자재 렌탈 서비스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아이디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아닌 1인 건축업자나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를 타겟으로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단기간 빌려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도 크지 않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모델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이거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요. 은행도 가보고 지인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다들 경험도 없는 애가 무슨 사업이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만큼은 이게 될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 알아보실 것 같아서요. 제가 사장님을 찾아다녔어요. 태양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강민호는 처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본금은 얼마나 있어?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500만 원이요. 제가 3년 동안 모은 거예요. 태양이 대답했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돈은 고작 300만 원.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태양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컨테이너 창고 하나를 월세로 빌렸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남은 돈으로 중고 경트럭 한 대를 샀고 인터넷에서 중고 공구들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전동 드릴, 그라인더, 사다리, 비계, 작업대 등 기본적인 것들만 갖췄습니다. 태양은 밤새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코딩을 독학으로 배웠다고 했습니다. 강민호는 예전 인맥을 총동원해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들과 1인 건축업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자재 렌탈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첫 달은 완전 적자였습니다. 문의는 몇 건 있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창고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니 통장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강민호와 태양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고 밤에는 창고 한쪽에서 잠을 잤습니다. 둘째 달 첫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비계와 공구 세트를 3일간 빌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여료는 15만 원. 강민호와 태양은 그 돈을 받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해낼 수 있어. 셋째 달에는 계약이 3건으로 늘었습니다. 넷째 달에는 7건. 그리고 다섯째 달부터 근처 소규모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몰랐네요. 우리는 큰 장비는 필요 없고 가끔 쓸 것들만 있으면 되는데 딱 좋네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후기들도 하나씩 쌓였고 블로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여섯째 달에는 계약 건수가 20건을 넘었습니다. 강민호는 직원을 1명 고용했고 창고도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공구와 장비도 점점 늘려갔습니다. 태양은 정말 머리가 좋았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스스로 공부해서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운영했습니다. 재고 관리 시스템도 엑셀로 직접 만들었고 배송 경로도 최적화했습니다. 강민호는 현장 영업과 기존 인맥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건설업계 사람들에게 하나씩 연락했고 발로 뛰며 신규 고객을 찾아다녔습니다. 1년이 지나자 매출이 안정화됐습니다. 2년째에는 직원이 5명으로 늘었고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는 제법 알려진 업체가 됐습니다. 3년째 사업이 완전히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직원이 15명이 넘었고 창고도 2곳으로 늘었습니다. 트럭도 5대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중년 재창업 성공 사례로 강민호와 태양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30분짜리 다큐멘터리 형식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두 남자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갔고 지역에서는 꽤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방송이 나간 2주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양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까 회사로 전화가 왔었어요. 현우 엄마라고 하시던데요. 사장님한테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강민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현우가 아빠 보고 싶어 한다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태양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오면 내가 통화할 수 없다고 전해줘.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다음 날은 장모였습니다. 민호 씨, 나야. 오랜만이네. 요즘 잘 지내고 있다며? 방송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강민호는 짧게 안녕하세요라고만 하고 끊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처남 준석이가 회사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형부,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볼일 있으세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형부 회사가 여기라길래 들렀어요. 누나가 요즘 형부 얘기 많이 해요. 현우도 아빠 보고 싶어 하고요. 강민호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빠서요. 먼저 가보세요. 처남은 어색하게 웃으며 명함 한 장을 놓고 갔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명백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우를 핑계로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강민호 곁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전처 가족들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회사 전화까지. 그들은 집요했습니다. 강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자고. 애매하게 피하는 것보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게 서로를 위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는 태양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며칠 후에 개인적인 일로 조퇴 좀 해야 할 것 같아. 태양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강민호는 다시 한번 자신 곁에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느꼈습니다. 강민호는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하죠. 금요일 저녁 6시 강남에 있는 청담한 정식 괜찮으세요? 어머님과 준석 씨도 함께 오시죠. 수진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알았어요. 다들 데리고 갈게요. 금요일 저녁 강민호는 일부러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이라면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강민호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10분 뒤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가장 먼저 들어왔고 뒤따라 장모와 처남 준석이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5년의 공백 같은 건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네. 장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이런 데서 밥도 먹고 살게 됐구먼. 정말 대단해. 준석도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감탄했습니다. 형부, 여기 처음 와보는데 진짜 고급스럽네요. 누나, 우리도 이런 데 가끔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지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먹고 싶은 거 시키세요. 그리고 강민호를 쳐다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진수야.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요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 회, 구이, 찜. 장모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역시 이런데 음식은 다르네. 자네, 이제 정말 자리 잡은 것 같아서 다행이야. 준석도 거들었습니다. 형부가 원래 능력자시잖아요. 저도 형부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강민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긴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속내는 다른 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급했던 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알면서도 나는 나밖에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고 그냥 겁이 났어. 현우한테는 늘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가 말을 받았습니다. 민호 씨, 어쨌든 아이도 있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는 게 어때? 우리도 참 어려운 시간 보냈어. 수진이도 혼자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세. 과거는 과거고. 준석도 거들었습니다. 형부, 저도 그동안 형부 많이 생각했어요. 사실 연락하고 싶었는데 누나가 말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형부도 다시 성공하셨으니까 우리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그 말들을 듣는 순간 그들의 진짜 목적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다시 성공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강민호, 지금의 안정, 지금의 성공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그걸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강민호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우 이름으로 만든 교육비 신탁 증서입니다. 서류에는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매년 500만 원씩 적립됩니다.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예요. 대학원까지 가도 충분할 겁니다. 장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준석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수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강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우는 제 아들입니다.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교육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지원하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현우와 제 인생에 다시는 개입하지 마세요. 연락도 만남도 그 어떤 것도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한테 현우를 볼 자격도 없다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가 얼굴이 굳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래도 가족인데 돈만 주고 우리를 떼어놓겠다는 거야? 현우는 우리 외손자야. 내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강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격은요, 누군가를 지켜줄 때 생기는 겁니다. 목소리에 감정은 없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무너질 때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등을 돌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일어섰다고 돌아오셨잖아요. 준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형부, 그때는 우리도 상황이 어려워서, 그리고 누나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요. 하지만 강민호는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다 이해했어요. 당신들이 떠난 것도 연락하지 않은 것도 다 이해합니다. 강민호가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제 삶을 지키고 싶습니다. 현우를 위한 건 아버지로서 당연히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들과 다시 가족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자리는 오늘로 끝입니다. 앞으로 회사에도 제 연락처로도 전화하지 마세요. 현우가 저를 보고 싶어 하면
제가 직접 연락하겠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도 후회하고 있어. 그때 잘못한 거 알아.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는 거야?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그때 있었습니다. 5년 전에요. 그때 한 번만 곁에 있어줬어도 지금 이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장모가 화가 난 듯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를 돈으로 떼어놓으려는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강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를 돈으로 판단한 건 당신들입니다. 제가 돈이 있을 때는 가족이었다가 없어지니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돈이 생기니까 돌아오신 거고요. 강민호는 식사비를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따라 나오며 불렀습니다. 민호야. 하지만 강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수진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차갑게 잘라내서 가슴이 아파. 우리도 사람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대할 수 있어? 현우가 아빠 보고 싶다고 울고 있어. 그래도 당신은 괜찮아? 강민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차가운 게 아니라 당신들이 너무 늦은 겁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호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현우였습니다. 아빠, 나 현우야. 목소리가 많이 컸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아르바이트해서 돈 좀 모았어. 아빠 생일 선물 사려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강민호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언제가 좋아? 이번 주 토요일 괜찮아? 좋아. 어디서 볼까? 아빠가 좋아하는 데로 가요. 나는 아빠랑 있는 게 좋으니까. 토요일 저녁 강민호와 현우는 조용한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키도 강민호만큼 컸고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둘은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장래 희망. 현우는 건축학과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처럼 뭔가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 강민호는 아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이 아이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되겠다고.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옆에 있어준 사람입니다. 그 어둠을 끝까지 함께 견뎌준 사람만이 당신 인생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내가 가장 초라할 때 등을 돌리지 않은 사람이더군요. 사랑도 가족도 신뢰도 결국 남아준 사람이 전부라는 것을